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쯤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 B씨는 딸아이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너무 놀란 B씨는 일을 하다 말고 나와서 지나가던 경찰차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렇게 경찰과 같이 이동하면서 119에 신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새벽 5시에 집을 나갈 때 그때 인사를 하던 모습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마주한 아내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옷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에 엎드린 자세로 손과 발은 뒤로 묶여 있었고 입엔 재갈이 그리고 목은 허리띠에 묶여 강한 압박을 받은 듯 목뼈가 부러진 채 사망한 상태였죠. 남편 B씨가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이웃 주민이 처음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요. 이 광경을 최초로 목격한 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아이가 받았을 그 충격이 상상도 하기 힘든데요. 마침 그날은 아내 A씨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었어요.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는 김장을 담그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충격적인 모습으로 살해를 당한 그 광경을 아이가 처음 본 거죠. 너무 놀란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이웃 아줌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이 이걸 보고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후 출동한 도봉경찰서 형사들은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 인근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용의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B씨도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DNA 채취를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였겠죠. 남편도 혹시 집에서 없어진 물건은 없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잘 쓰지 않아 서랍에 넣어뒀던 아내의 신용카드가 없어진 걸 확인했죠. 그렇게 형사들에게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진술했고 곧바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로 정말 다행히 동대문의 한 ATM기에서 10차례에 걸쳐 151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확보한 DNA로 범인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용의자가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게 드러났는데 모두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그렇게 단서를 하나둘 모아봤지만 이 외에는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어요. 답답했던 경찰은 공개수배를 결정했죠. 그리고 1998년 12월 2일자로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용의자의 얼굴이 찍힌 CCTV도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어요. 거기다가 운영하던 수사본부까지 사건으로부터 2년 후인 2000년 말에 없어지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나 싶었죠. 그러다 16년이 지난 2016년 6월 당시 수사본부에서 막내이자 경장이었던 김응희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부임하면서 다시 한번 수사에 돌입하게 됐어요. 막내로 투입됐던 이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의 딸이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피해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사진과 DNA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정말 다행히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존의 15년이었던 강간살인의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동안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기법 등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접근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접근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김경감은 용의자의 당시 나이를 20대라고 추정하고
1965년부터 1975년 사이 출생자 중에 강력범죄 전과자 8,000명 정도를 수사선상에 올렸어요. 이후 CCTV에 포착된 사진과 유사한 외모와 AB형의 혈액형을 가진 125명으로 압축을 했죠. 이 125명의 얼굴 사진을 현금 인출기 CCTV에 찍힌 사진과 하나하나 대조를 했고, 그 중에서 동일인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한 명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당시 44살이었던 오우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26살이었죠. 오우진의 전과와 그동안의 범행 수법을 미뤄봤을 때 지리감이 있어서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감이 온 겁니다. 18년 전에는 오우진에게 성폭행이라는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는 제외됐던 거예요. 용의자로 특정된 오우진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은 오로지 DNA뿐이었어요. DNA를 얻기 위해서 형사들은 몇 가지 방법을 논의하다가 그의 거주지에서 무한정 잠복에 들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끈질긴 기다림 끝에 그가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담배꽁초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담배꽁초를 곧바로 국가수에 긴급으로 보내서 DNA 분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 1998년 사건 당시 확보한 DNA와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김응희 경감은 결과를 통보받은 그 순간을 오랜 경찰 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꼽았어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2016년 11월 11일 범인 오우진이 거주하던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강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형사들의 말에 무슨 말이냐며 되묻기도 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는데 뭔가 싶었겠죠. 그러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DNA 감식 기록을 눈앞에 들이대자 그제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어요. 당시 피해자의 딸과 남편,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데, 오우진은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약 18년 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어요. 오우진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성이 운영하는 서점, 의류매장, 공방 등에 침입해서 맥가이버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은 뒤 물건을 훔치는 방법으로 3건의 특수강도를 저질러 1995년 5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어요. 그리고 출소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사건 당일 오우진은 생활정보지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로 나온 집을 보고 집을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좀 깎아줄 수 있느냐 물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오우진에게 보증금도 없이 어떻게 집을 보러 다니냐고 했어요.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그는 처음에는 그냥 밖으로 나왔다가 화가 치밀어서 다시 집을 보겠다는 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집으로 들어온 오우진은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니까 A씨가 엎어진 자세로 안방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순간 욕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방 옷걸이에 있던 넥타이 2개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했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이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죠. 화가 난 오우진은 목 부위에 허리띠를 감아묶고 목 뒤에서 힘껏 당겼어요. 그러고는 강간을 합니다. 오우진은 키 176cm에 82kg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키 158cm에 50kg의 작은 체격이었어요. 게다가 손과 발까지 묶여 제압당한 상태였고 위에서 오우진이 누르고 있어 반항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도 오우진은 흥분을 한 건지 목을 조르던 그 허리띠를 잡고
더욱 강하게 졸라댔어요. 결국 피해자는 끈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욕구를 모두 해결한 오우지는 신용카드를 훔쳐서 도주했어요. 그리고 을지로 상가로 이동해 돈을 인출한 거죠. 여기에서 피해자가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냐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벌인 짓이라고 한 거는 오우진의 거짓 주장이라고 봅니다. 손과 발, 입을 모두 결박한 것과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를 사용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결박하고 강도를 저질렀던 비슷한 동종전과 3건 등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된 강도강간이었어요. 그렇게 강도살인 범행 후 경찰 수사망을 벗어났던 오우진은 그 이후에도 죄책감 없이 살았던 거죠. 반성은커녕 2003년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이 돼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재판에서 오우진은 죽인 거는 맞지만 고의가 아니라며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를 주장했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오우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뻔뻔한 오우진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요. 그러면서 2심 법원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힘이 들어간 거라고 죽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며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그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어요. 이 뻔뻔한 범죄자가 가석방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2번 다시 사회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응희 경위가 오우진을 체포하고 검찰 송치까지 마무리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피해자의 유가족을 찾아가 검거 사실을 직접 알려준 거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지갑에 꽂고 다니던 용의자의 낡은 흑백 사진은 버렸다고 합니다. 또 이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하는 영예도 누리게 됐죠. 이분의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 18년이 지나서도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의 범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은 지난 18년 동안 생계를 위해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부동산 일을 해보기도 했고 2017년 당시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딸아이가 사춘기를 겪었고 엄마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으로 재혼을 하기도 했지만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범인의 체포 소식에는 아이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많이 힘들어했을 건데 이제라도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라며 범인이 죗값을 다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아이들 엄마가 지금 낙골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이제 한을 풀고 편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찾아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딸아이가 엄마가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풀어줬다고 해요.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자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들 대부분은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강력사건을 벌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법이 더욱더 무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